눈을 뜨는 한 남자. 그는 자신이 독특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룸메이트 한 명과 천장과 바닥이 뻥 뚫려 있는 기이한 감옥. 이곳을 통해 하루에 한 번씩 음식상이 내려오는데요. 위층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그 아래층에서 먹고, 또 남은 음식을 그 아래층에서 먹고, 이런 기이한 설정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마파제입니다. 영화의 스토리텔링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필름톡 시즌 1 그 7번째 시간인데요. 정말 설정이 독특하죠? 저도 이 설정에 이끌려 영화를 봤는데요. 지난 2019년 10월 판타지 호러 영화의 축제 제52회 시체스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로 그 작품, 지금 만나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국제영화제 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주국제영화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세계 영화 팬들의 시선을 끄는 좋은 영화제들이 있는데요. 스페인도 예외는 아니죠. 라스팔마스 국제영화제, 바르셀로나 빅 아시안 썸머 필름 페스티벌, 산 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 시체스 영화제, 희온 국제영화제가 국내 영화 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시체스 영화제는 영화 마니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제인데요. 벨기에의 브뤼셀 판타스틱 국제영화제, 포르투갈의 판타스포르토 국제영화제와 더불어 세계의 3대 판타스틱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죠. 이 영화제의 특징은 판타스틱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독특한 스타일의 비주류 영화들을 많이 상영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드보이, 곡성, 부산행 등이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는 쾌거를 누렸죠. 그리고 영화제는 관광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카탈루냐 지방의 휴양도시 시체스는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곳의 날씨는 건조하면서 더운 지중해성 기후죠. 습하지 않아서 늘 상쾌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휴양지 기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후에 10여 개가 넘는 해변까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듣던 누드 해변, 동성애자 해변도 이곳에 있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와인 산업이 발달한 도시라 와인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지난 2019년 제52회 시체스 영화제에 굉장히 큰 성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역대 처음으로 스페인 영화가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국에서 개최함에도 단 한 번도 최우수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축제라 해도 좀 그렇겠죠? 상에 집착하는 한국인의 특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더 플랫폼은 이런 막혀 보이는 혀를 뻥 뚫어준 영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예산 영화 중에 큐브란 영화를 아실 겁니다. 큐브마다 사람을 죽이는 덫이 놓여 있고, 이 덫을 피해 큐브를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예전 MBC 주말의 명화에서 상당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anybody remember how they got. 아무튼 앞서 말했지만 이 영화도 비슷합니다. 감옥치고 상당히 독특한 설정이죠. 그렇다면 더 플랫폼이 이런 수직적인 구조를 통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 아마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떠올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위 계급이 상류 계급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그리고 있죠. 하지만 이런 영화와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랜덤으로 방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저 지위에 올라서면 그들과 다르게 평등을 추구할 거라 생각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던가요? 이런 일을 겪으면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위층에 있을 때 음식을 조금만 먹고 아래층 사람에게 보내야 정상이지만 다들 자기 배를 든든하게 채우기에 바쁠 뿐입니다. 정말 리얼하게 현대사회를 잘 비유했는데요. 이 영화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그 기준은 주인공 고랭의 파트너인데요. 첫 번째 인물은 트림 아가씨. 이 시스템에 적응해서 사는 인물입니다. 최대한 음식을 섭취하고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인물이죠. 결국 고랭은 트림 아가씨를 통해 생존하기 위해 이기적인 인물이 되려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모구이리. 고랭과 역시 자원에서 들어온 인물인데요. 그녀는 자발적 연대감을 주장하지만 고랭은 그녀의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연대감을 어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살하고 말죠. 세 번째 인물은 바하랏. 고랭과 바하랏은 강제적 연대감으로 모두의 생존을 위해 음식상 위에 올라탑니다. 이런 설정은 현대사회의 계급이 하나의 운명이며 그 어떠한 인물이 상류층에 있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정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엄청난 재산을 기부한 부자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근본적인 착취는 바뀌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이런 기부를 체제 유지로 보는 염세주의적 시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영화의 설정에 격한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메시지입니다. 맨 위에서 음식을 만들어 내려보내는 주방. 고랭이 먹고 싶어 했던 달팽이 음식이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주방의 지휘자는 그들 스스로의 자발적 연대를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미하루는 자신의 아이를 찾기 위해 위층에 있어도 늘 아래층으로 음식상을 타고 내려가는 인물입니다. 다소 이기적이긴 하지만 연대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해석되죠. 메시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공간에서 살아난 아이. 어쨌든 이것은 기존 영화와는 다른 접근이죠. 이 체제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감독의 의도라 해석됩니다. 저는 이 영화의 가치가 보수적인 마인드로 접근한 것에 있다고 보이네요. 반면 계급 체계를 허무는 것은 진보적 마인드라 해석되죠. 사실 계급 문제는 진보적 소재에 가깝습니다.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에게 늘 중요한 화두죠. 이 영화의 경우 체제를 허물지 않고 연대로 극복하자는 점. 다시 말해 도덕성으로 극복하자는 보수적 마인드. 어느 한쪽이 낫다는 것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 두 날개로 하늘을 나는 법이니까요. 시각 하나만 바뀌었음에도 완전히 다른 영화가 됐습니다. 현대사의 계급 문제는 진보만의 문제는 아니죠.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니까요. 비록 상업적인 재미는 그다지 없지만 관객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하게 하는 더 플랫폼. 차후 기회가 되면 보수적 영화와 진보적 영화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아지였습니다.